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맡은 정철입니다. 여러분 화가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도 좀 재밌는 화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표현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상주의는 많이 들어봤는데 표현주의를 아는 분들은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표현주의, 쉽게 생각하면요. 표현한다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인상주의는 내 눈에 들어온 인상을 그리는 거고, 표현주의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내 공포, 슬픔, 절망을 캔버스에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주의인 거예요. 오늘 만날 두 화가 바로 표현주의의 두 거장입니다. 에드바르 뭉크와 키르히너예요. 자, 먼저 뭉크 사진을 볼까요? 제가 전시장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뭉크 얘기하잖아요. 절규는 다 아는데 얼굴 아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딱 봤던 그 절규의 화가처럼 생겼나요? 되게 재밌었던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만난 몇몇 분들 중에 한 명이 그 절규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는 평생 뭉크가 대머리인 줄 알았다고. 절규 속에 대머리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뭉크가 절규를 그렸잖아요. 이 절규는요, 모나리자급으로 유명해요. 너무 유명해요. 절규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뭉크가 절규를 그린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작을 몇 살 때 그렸을까요?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20대 후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기작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뭉크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런 걸 그렸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뭉크만 보는 게 아니죠. 자, 그럼 키르히너를 한번 볼게요. 키르히너 생소하시죠? 네,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 미술계에서는 꽤나 유명합니다. 국내 인지도가 조금 낮은 거예요. 키르히너는요, 독일 화가이자 판화가였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독일 예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됩니다. 뭉크와 더불어 표현주의 거장이었죠. 어떤 인간 내면의 감정들, 사회적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캔버스에 표현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저도 딱 표현주의 하면 이 두 화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자, 그러면 이 두 화가의 대표작을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표현주의가 뭔지 딱 오지 않나요? 색채도 강렬하고 딱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뭔가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작가들이 표현주의 쪽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보통 힘들어요. 그런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걸 캔버스에 그려야 되니까. 그죠? 강렬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누가 만약에 화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본다면 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화가들이 지금 이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말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어봐야 돼요. 자, 먼저 뭉크 이야기부터요. 에드바르 뭉크, 1863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르웨이 사람이죠. 어린 시절이요. 저는 이렇게 수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봤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어린 시절 처음 봤어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주던 사람이 누나였거든요. 근데 그 누나도 몇 년 뒤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어머니와 똑같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점점점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광신도가 돼요. 사람은 너무 힘들 때 뭔가 거대한 존재에게 기댈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광신도는 얘기가 다르죠. 점점 아이를 잘 돌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집에 오면 기도만 했대요. 앞에 보이는 기도하는 노인이 뭉크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건요. 그래도 뭉크에게는요. 그림이라는 재능이 있었어요. 뭉크의 초기작을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규와는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이건 여러분 아직까지 뭉크의 특징이 안 나왔어요. 뭉크도 초기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지만 뭉크에게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 이모가 무명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뭉크의 그림 실력을 키워줬어요. 학교도 가게 해주고. 그리고 사실주의 선생님을 만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노르웨이 화단은요, 이런 사실주의가 주류였습니다. 뭉크도 그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딱 맑은 하늘과 마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표현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제목이 아픈 아이예요. 딱 봐도 뭐 다르죠. 강렬하잖아요. 그죠? 초기 걸작으로 평가받아요. 누가 누워있죠? 약간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 옆에 또 누가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딱 봐도 정말 뭔가 절망적인 상황인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저기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누굴까요? 누나예요.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아팠을 때,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이제 못 고친다. 어머니와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여성은 이모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뭉크에게 누나의 죽음은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 뭉크의 작품 주제 속에 저 누나가 계속 나와요. 보통 주제가 질병, 죽음, 슬픔을 탐구하게 되는 계기가 이 어머니와 누나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흥미롭게도 뭉크는 얘기했어요. 이거는 미완성이다. 왜냐면 살면서 이 누나의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물감을 다시 덧칠했대요. 평생 미완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예술적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죽음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뭉크 또한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어요. 만성 기관지염부터 달고 살았고, 류마티스, 열병,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 화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미 10대 때 다 겪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만 봐도 절규라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뭉크는 말합니다. 뭉크가 쓴 글이에요. 공포, 슬픔, 죽음의 천사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내 곁에 서 있었다. 병약함과 정신병, 나는 그 두 가지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뭉크는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리고 당당히 실력으로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표현주의의 거장이 되면서 생전에 많은 부를 쌓았던 화가예요. 그림은 많이 팔았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딱 당당하게 시작할 때의 모습이에요. 자화상이죠. 딱 봐도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키르이너도 볼게요. 키르이너는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안정적이었어요. 아버지가 화학자이자 기술자였어요. 키르이너의 부모님은요, 어릴 때부터 자식의 교육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드레스덴 공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예술한 게 아니에요. 이 화가는 건축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속에 있는 그 예술성은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계속 커져요. 건축을 공부하면서도요, 그림도 같이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화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레이너는요, 화가로 활동하던 초기에 조금 독특한 팔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다리파예요. 옛 전통과 새로운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겠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예술을 하겠다 이거예요. 다리파 멤버들은 전통적인 미술을 거부해요.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을 벗어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키레이너는 이미 표현주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색과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요, 어떤 현대 사회의 불안, 고통을 예술로 풀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예술가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요,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림 한 점 볼까요?
키르이너가 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그린 작품이에요. 일부러 사람, 도시 풍경 다 왜곡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딱 보는 순간 이제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인물화는 더 특이해요. 한번 볼까요? 젊은 소녀의 초상화가 있죠? 원근감도 없어요. 전통과 다르게 그려야 되니까. 평면적이고. 저 눈빛 보세요. 강렬하죠? 그죠? 그리고 인물의 얼굴부터 몸까지 일반적인 초상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전 좀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또한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그려졌어요. 한마디로 너무 형태가 왜곡되고 색채마저 왜곡되면서 꼭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움이 전달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베를린 거리예요. 키르이너는 1911년에요. 베를린을 이주했어요. 그 시기에 약간 급변하는 도시 생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인간의 고립, 부익부 빈익빈,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런 도시의 모습을 담기로 한 거예요. 베를린, 당시 독일의 수도이자 어떤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 도시의 모습이 키르이너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인물들도 많고 서로 가까이 있지만 뭐랄까요, 소통하는 느낌은 안 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느낌? 이게 어떤 현대 도시 생활의 단절감이었죠. 이 두 화가가 그린 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듯 같기도 하고 묘하게 비슷합니다. 또 다른 버전의 베를린 거리예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쟁 직전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불안한 거. 그죠? 홍등가 같은 곳이죠. 뭉크의 거리도 조금 특색이 있어요. 본인만의 색깔이 나왔어요. 거리에 막 여러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무표정하고 눈은 공허하고, 그리고 약간 자세히 보시면요, 이미 그 절규의 얼굴이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자, 공통점은 이런 것 같아요. 왜곡시키고 색도 자신이 느끼는 대로 쓰면서 이런 사람들의 소외감을 그린다는 거. 도시 생활에.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들이 표현하려 했던 그 공포가 현실로 찾아옵니다. 아마 이 강연을 계속 보신 분들이면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이요. 많은 걸 바꿔버렸어요. 특히 키르이너.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1914년에요. 독일 육군에 지원했어요.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15년에 신경쇠약으로 군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돼서 이 화가를 두려움에 떨게 해요. 그리고 정신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는 건요, 그 전쟁에 대한 참상을 그리는 거예요. 군인 목욕. 1차 세계대전 중에 본인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군인의 삶, 긴장감을 표현한 건데 그 당시에 본인이 바라봤던 군인들의 공포와 슬픈 모습이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작품은요, 1915년에 제작됐습니다. 딱 군복무 시절 겪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불안함이 느껴지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그래도 국내에서 좀 알려지긴 했어요. 표현주의를 얘기할 때 꼭 나옵니다. 그리고 키르이너의 가장 대표작이에요. 제목이 군복을 입은 자화상이에요. 본인입니다. 본인을 그린 거예요. 전쟁 중에 겪은 경험과 감정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뒤에 서 있는 여성은 일반 여성이 아닙니다. 매춘부예요. 그리고 손이 잘렸죠. 이거 왜 그럴까요? 실제 잘리진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잘린 손은 창작 능력을 상실했다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신경쇠약이 심해지면서
창작 활동이 어려워져요. 계속해서 두려움만 그리게 돼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선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주 조용한 스위스의 다보스로 이주하게 돼요. 여기서 마음을 치유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하고자 갔던 곳이죠. 도시 생활 벗어나가지고 자연 속에 가까이 살면서 도시와는 좀 더 고립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기 작품들은요, 뭐랄까 또 회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도시와 전쟁 이런 거 그릴 때와 색채가 조금 달라요. 색채 사용이 밝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약간 무슨 일러스트 같지 않나요? 자연경관을 그리는 거예요. 다보스의 알프스를 풍경으로 주로 그리게 되죠. 자,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내용이 많아져요. 자, 그러면 뭉크는 어땠을까요? 뭉크도 각자의 또 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1889년 11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당시 유학 중이었어요. 거주지를 계속 옮기다 보니까 늦게 들은 거예요. 이 작품은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늦게 전해 듣고 그린 작품이에요. 생클루의 밤. 이 작품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뭐랄까요, 그 화가의 우울함, 외로움, 고독, 물론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미움도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불을 켜지 않고 혼자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봐요. 커다란 창을 통해서 달빛이 들어오죠. 쓸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창문이 좀 방 안을 감옥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요, 계속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어요. 이 화가에게도요, 로맨틱한 그림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절규를 얘기했는데 사실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를 많이 그린 작가예요. 어떠세요? 뭉크와 당시 애인이 커튼 뒤에 숨어서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키스입니다. 근데 불도 안 켰어요. 막 격렬하게 키스하고 있어요. 얼굴이 아주 붙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깥으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왜 불도 안 켜고 커튼 뒤에 숨어서 키스하고 있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뭉크는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첫 애인이 유부녀였습니다. 불륜이었던 거. 그리고 사실 뭉크를 진심으로 사랑한 여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뭉크는 진심으로 사랑했대요. 그리고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죽음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좀 잘 만났으면 좋은데 그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뭉크는요, 만남과 사랑에 빠지고 이별하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그려놨어요. 다음 작품은 이별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이별하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마 공감될 겁니다. 방금 이별했어요. 심장에서 피가 툭툭 떨어져요. 근데 피가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굳어요. 올라옵니다. 그죠? 마치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그리고 여성은 떠나갑니다. 이렇게 막 구름처럼 연기처럼 떠나가요. 그 모습마저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사실 뭉크는요, 약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혼자에게 이별을 고했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뭉크는 손에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진 보이시죠? 저런 사진 남아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그 총알이 뭐 몸을 관통하거나 한 게 아니라 손에 맞았대요. 그것도 그림 그리는 손에 맞았답니다. 뭉크는요, 이 사건으로 거의 정신이 막 붕괴돼 버려요. 그리고 뭐 대인기피증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죠.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아까 키스랑 비교해보세요. 그 커튼 뒤에 숨어서 입맞춤을 하던 커플은요, 바뀌었어요.
이제 여성이 남성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여성의 머리가 붉은색인데 얼핏 보면요, 막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저 남자 얼굴 보세요. 죽은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좀 보면 볼수록 무섭더라고요. 뭉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는 이거였습니다. 어땠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막 죽이려는 것 같아요. 자꾸만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터지면서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바로 절규라는 작품이에요. 절규. 뭉크는요, 이 절규를 그리던 날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날의 경험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림 보면서. 나는 친구들과 산책을 나갔다.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에 멈추어 서서 난간에 기대었다. 검푸른 현만에 마치 화염 같은 핏빛 구름이 걸려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혼자서 불안에 떨며 자연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경험을 그린 게 이거예요. 제가 재밌는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뭉크가 대머리였냐? 근데 지금 머리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뭉크가 딱 요 시기에 어떤 전시를 봤는데 그 전시가 미라전이었대요. 거기 전시됐던 미라 중에 한 미라가 저 똑같은 포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최악의 공포를 경험한 거예요. 그날의 자신의 얼굴을 바꾼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절규라고 하고 약간 주인공이 소리 지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뭉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의 비명소리를 들었답니다. 너무 무서웠대요. 한마디로 저기서 절규는 사실 뭉크의 절규라기보다 자연의 절규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내면 그리고 자연에 해당하는 것만 요동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뭉크의 몸 요동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강으로 이어집니다. 이 소용돌이 치는 게 하늘 보세요. 요동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내면과 자연이죠. 그럼 바닥을 보세요. 인공적인 다리는 안 흔들리잖아요. 똑바로 가요. 왜냐,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글에 나왔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걷고 있었다고. 저기 왼쪽에 중앙 보시면은 친구들이 걷고 있어요. 근데 친구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어요. 자, 그런데 뭉크는요, 본인이 깨달아요.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여기 좀 중요한 일화가 있죠. 사실은 치료도 치료인데 뭉크를 변화시켜준 화가는 사실은 이 화가를 빼놓으면 안 돼요.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뭉크는 이미 반 고흐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화가가 어떤 화가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차근차근 저 화가가 어떤 화가였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화가는 나보다 더 힘들었어. 나도 힘들지만 쟤도 힘들었는데 나는 맨날 죽겠다 하고 있는데 저 화가는 이상하게 그림에 희망이 보이더랍니다.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이게 아픔이 약간 공통될 수밖에 없는 게 뭉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 어디서 그렸을까요? 정신병원에서 그랬잖아요. 야, 어떻게 저러면서도 그림에 희망을 담았을까? 그러면서 뭉크도 변화해가요. 뭉크가요, 고흐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흐는 그의 짧은 일생 동안 자신의 화염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는 화염과 숯을 그의 붓에 불붙였고 예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랐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오래 살고 있지만 고흐처럼 생각하고 열망한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불꽃들이 소멸하지 않고 불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길. 얼마나 존경했는지 딱 느껴지죠. 자, 그리고 잘 보시잖아요.
그럼 뒤로 갈수록 뭉크의 붓터치, 색상이요. 약간 고흐 쪽으로 가요. 밝아지고. 느껴지시죠? 뭉크도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어요, 여러분. 몇 점이나 그렸습니다. 비교해보시면 재밌어요. 뭉크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10대 때 겪을 고통 막 다 겪었어. 그런데 변화되는 걸 보여주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은 뭉크의 절규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데 오슬로 국립대학교에서요. 벽화를 그려줄 화가를 뽑아요. 그리고 변화한 뭉크가 그 벽화를 그려줍니다. 바로 태양이죠. 제가 봤던 그 어떤 태양보다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입니다.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가 있어요. 북유럽이잖아요. 자연현상이 되게 많아요. 백야현상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는 극야현상도 있어요. 계속 밤이래요. 11월부터 2월 사이에 일어난대요. 겨울에 해가 안 뜬대요. 말이 쉽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날씨 영향 많이 받아요. 비가 3일 내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이 태양은 단순히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얼마나 감수성 예민해요.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리고 저 국민화가라는 증거가 이 지폐겠죠. 앞면에 뭉크 얼굴 있고요. 뒷면에 뭐가 있어요? 절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노르웨이 가시면 꼭 지폐도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화가 얼굴 들어간 거 많아요. 자, 그리고 뭉크는요. 말년은 어떻게 하냐면 도시로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약간 이 외곽 쪽으로 가서 에켈리에 농장을 구입해서 혼자 살아요. 심지어 그곳에서 거의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희망을 느낀다는 거는 오히려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평생 혼자 그림만 그리면서 삽니다. 사회적 관계도 줄여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자연도 사랑해서요. 그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그는 변화했어요. 자연의 절규 들으면서 막 무서워하고 자연이 날 죽이겠다라고 한 화가가 말년에 그린 거 보세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제 본인이 그 공포스러웠던 자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농부는 본인인 거죠, 여러분. 절규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표현주의 화가들은 특히나 그 인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인생을 알면 흥미롭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나치의 등장이었어요. 나치의 만행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술을 탄압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꿈이 원래 뭐였죠? 화가였잖아요. 히틀러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봐보세요, 한번. 사실적이죠. 사진처럼 그려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사실적으로 그리잖아요? 학교에 떨어져요. 히틀러는 미술학교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때는요, 이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주의나 나중에 뭐 입체주의, 야수주의 이런 것들이 뜨고 있었던 거예요. 못 그려서 이렇게 안 그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히틀러는 미술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미술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퇴폐미술전도 열어요. 나쁜 미술 기준이 뭘까요? 나치가 선정했던 사실주의와 옛날 고전주의, 신화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면 다 퇴폐예요. 피카소, 클림트, 에곤 슐레, 마티스, 키르이너, 뭉크 다 퇴폐였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퇴폐 미술 전시를 열어요.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대충 걸어놓고 나쁜 그림이라고. 끝나면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상처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이 두 화가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 퇴폐 미술전의 메인 작가들이었던 거예요. 뭉크와 키르히너.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좌절했습니다.
자, 키레이너의 말년 자화상을 볼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려진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얼굴에 반이 지워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작품이에요. 자, 나치에 의해서 퇴폐예술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독일의 주요 미술관에서 작품이 제거됐어요. 그죠? 작품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떠나 스위스로 망명을 했고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건강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고통도 있었고 나치에 의해서 퇴폐미술가로 규정되면서 작품도 뺏기고 불태워지고 이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1938년 6월 15일 스위스 다보스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키레이너는요, 생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술은 진실된 내면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그리고 이 키레이너가 남겨놓은 작품들은요, 현대미술에 영향을 줬어요. 표현주의들이. 자, 그럼 뭉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뭉크도요, 퇴폐미술가로 규정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력도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 작품은요, 정말 말년작으로 알려진 작품이고 뭐 유작처럼도 불리기도 해요. 침대 옆에 푸른색 물감이 잘 보면 마르지 않았어요. 흘러내렸어요. 빨리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도 뭉크가 설명한 적은 없지만 뒤에 시계를 잘 보면요, 바늘이 없어요. 마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뭉크는요,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 자식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수많은 작품들을 노르웨이 오슬로시에 기증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보존해달라. 후대에게 전해달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나치에게 작품을 빼앗기는 것도 막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런 뭉크의 기증 덕분에 현재 노르웨이에 뭉크 미술관이 생긴 거예요. 오슬로에 위치한. 그리고 키레이너와 마찬가지로 뭉크 또한 후대의 예술에 영향을 주게 되죠. 뭉크는 말합니다. 나는 예술로 삶과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내 그림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요. 두 예술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작품들을 탄생시켰고, 그죠? 하지만 아픔은 또 시대적 아픔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뭉크와 키레이너는요, 모두 그들의 예술 속에 담고자 했던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통, 불안, 소외, 이런 감정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요, 사실 현대인들이 직면해 있는 도시 생활, 우울증도 더 많아지고 불안한 사람도 많고, 그죠? 하루하루.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게 이 표현주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독특한 화가 키레이너와 뭉크 함께 만나봤는데, 그들이 하려 했던 그 표현주의의 예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졌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